안녕하세요. 2024년 육모 국어 영역을 풀이할 박준서입니다. 먼저 4번부터 7번에 묶인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번은 내용일치 문제 특성상 정답인 문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판사의 판결에는 사람 판사의 검토가 항상 요구되므로 그 절차가 비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찾아보면은 불완전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은 과거에 없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사람 판사가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항상 필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없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만 그 절차가 요구되므로 이 선지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오답률 2위인 문제인데요. 1번 먼저 보자면 A의 반대 2는 B의 반대 2와 달리 상대측 발언 일부를 재진술한 후 그 내용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내용이 있는지 B의 반대 2에는 공정성을 검증하고 재진술한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A의 반대 2의 의견 중에서 상대측 발언 일부를 재진술하고 공정성을 검증하는 부분을 찾아보면은 A의 반대인은 이 부분이고요. 여기를 보면은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셨는데요 라고 하면서 앞전에 말한 반대측 의견을 다시 재진술하고 있지만 이게 공정성에 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1번은 여기서부터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A의 찬성 1은 B의 찬성 1과 달리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상대측의 발언에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A의 찬성 1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미 중국, 이미 미국, 중국, 호주 등에서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거나 재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고, 통계 자료를 활용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3번에 보면 A의 반대 2와 C의 찬성 2는 모두 상대측 발언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A의 반대 2를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발언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C에서 찬성 2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은 판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 판결이 내려져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지막이 나오는데요. 이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 3번도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B의 4번에 보면은 B의 찬성 1과 C의 반대 1은 모두 상대 측이 문제 제기를 일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절충하고 있다고 했는데, 먼저 B의 찬성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찬성 1에서 첫 번째로 반대측 의견은 충분히 수긍합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일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자신의 의견과 상대의 의견을 절충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의 B의 반대 2와 C의 찬성 2는 모두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질문함으로써 상대 측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는데, B의 반대 2를 보면은 동그라미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적 발전에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이 어려운 것은 윤리적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판사도 그 딜레마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질문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고, 앞에서는 연구 결과를 또 제시했습니다. 그럼 C의 찬성 2도 확인해 보자면 네모네모 대학교에서 판결문을 분석한 보고서라고 시작하면서 일단 여기서 말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고, 마지막에 보면은 아까 3번에서와 같은 근거로 이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5번을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번은 오답률 1위로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6번부터 보면은 찬성이의 반대 신문을 반영하여 1문단의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에 관련된 사회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일문단에서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과 관련된 사회적 배경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문장의 근거를 찾아보면은 찬성 2에서 마지막에 판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 판결이 내려져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찬성 2의 반대 신문을 반영해서 제시한 것이므로 맞다고 할 수 있고 찬성 2번, 찬성 1의 입론을 반영하여 이 문단에서 인공지능 판사 도입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또 이 문단에서 인공지능 판사 도입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부터 확인을 해보면 인공지능 판사가 도입되면 자료 조사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까지만 봐도 장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장점이 찬성 1의 입론에서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찬성 1의 입론을 다시 가보면 판결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인공지능 판사는 신속하게 조사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근거를 잘 찾았다라고 할 수 있어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찬성 1의 답변을 반영하여 이 문단에서 인공지능 판사가 도입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문단에서 인공지능 판사가 도입된 사례를 살펴보면은 에스토니아에서는 사법 처리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한다라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찬성 1의 답변을 반영했다고 했으니까 찬성 1의 답변을 보면은 에스토니아에서는 하면서 이런 똑같은 사례가 제시되었고 이게 글 나에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4번을 하기 전에 5번부터 하자면 찬성 1과 반대 1의 입론을 반영해서 4문단에서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에 대한 작성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4문단에서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에 대한 작성자의 견해를 확인해보자면 사법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다. 단, 판사 업무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이 글쓴이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의견들의 근거가 이제 찬성 1과 반대 1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찾아보자면 찬성 1의 마지막 문단에서 사회적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반대 1이 마지막에 복잡한 양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려가 있다, 시대적 흐름이다 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번 틀린 선지에 대해서 풀이를 할 건데요. 반대 1의 입론을 활용해서 3문단에서 인공지능 판사 도입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3문단에 인공지능 판사 도입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살펴보면은 이 전체 모두 다 읽어봤을 때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인공지능 판사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번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지문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 24번을 풀기 위해서 이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이 한 문제만 풀면 되기 때문에 총 다 이해할 필요 없고 여기서 필요한 정보만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갑이 법정신고 기한을 넘긴 후에 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소득을 일부 누락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갑은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겠군 이라고 했는데 6문단을 보면은 수정신고는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할 수 없겠군 이라는 말이 맞으면서 이거는 맞는 선지입니다. 2번 의리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기재한 과세표준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후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문단에서 수정신고를 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을에게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가 될 수 있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선지. 3번은 을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하고 과세관청에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면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근거를 육문단에 찾아보면은 을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했고 경정 청구의 기한이 남아있으므로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겠군, 맞는 말입니다. 4번 갑과 을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시점에서는 갑과 달리 을은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겠군. 이거는 여기 4문단이랑 5문단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갑은 신고 납세 방식, 을은 부가과세 방식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갑과 달리 을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만으로는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유로 5번이 틀린 선지가 되는데요. 갑의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을은 상속 개시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이 경우 여기 보기를 다 읽어보셨다면은 갑만 개정 이전에 세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 갑과 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을과 달리 갑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됩니다. 바로 다음 지문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5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을 먼저 보면은 내 이미 이 산을 지킬진데 진토 미생으로 하여금 이같이 출입하게 함이 오래소냐? 라고 하고 있는데, 노인이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자가 산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혼내고 있는, 나무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 아무리 속인이라 해도 어찌 명산을 출입지 못하리오. 내 비록 용렬하나 너 같은 짐승을 곤충으로 아노라 라고 하고 있는데, 황후는 사자를 꾸짖음으로써 앞선 노인의 말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황후는 자신을 산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사자를 꾸짖고 있는데, 앞에서 이 기억만 참고해도 노인은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노인의 말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디귿을 보고 오면 소자는 가긍한 사람으로 사명산 도인을 찾아 가다가 길을 들었사오니 바라건대 중구는 아득한 인생을 인도하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황후는 자신과 대화하는 노인이 사명산 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건 맞는데 앞뒤 내용을 잘 봤을 때 도인임을 깨닫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한 채 말하고 있습니다. 4번 리을을 읽고 오겠습니다. 그대 재주를 보니 그만하여도 세상이 용납할 것이요. 이제 시절이 태평하거늘 술법을 배워 무엇 하려느뇨? 라고 하고 있는데, 노인은 황혼의 능력이 충분함에도까지 맞고 황혼이 술법을 배우자 하는 이유를 묻고 있다. 진짜 순수하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선지입니다. 미음 헌원씨도 치유의 난을 만나고 주나라 문왕도 훈족의 침임을 당하여 계시니 비록 태평시절이라도 위태함을 잊지 아니함이 옳으니이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황후는 고사를 활용했고 태평한 시절에도 위태로움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거는 뭐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옳은 선지입니다. 36번 A는 절구 10여수이고 B는 천서 옥갑경입니다.
절구시벼수는 황혼이 자신 때문에 걱정할 설연을 배려하여 남기고 가는 것이었는데요. 설연에게 자신의 안부를 알리는 수단이자 천서 옥갑경은 원수가 진권을 잡을 계책을 생각하다가 문득 하나의 계책을 떠올려 장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B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A는 황혼이 설연에게 자신의 안부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다. 1번 맞는 말입니다. 37번 1번부터 풀이하면은 황혼이 삼형산 도인에게 술법을 배우는 것은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영웅소설의 일반적 특징을 드러낸다. 맞는 말입니다. 2번 원수가 정병 10만을 모으고 기고를 세워 급습한다. 이 부분에서 주인공의 영웅성이 드러나고 약간 멋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국어 모의고사 풀이를 마치고 뒤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4년도 6월 고2 국어 모의고사 문제 해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2번 문제인데요. 1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지문을 조금 분석하고 가겠습니다. 이 지문은 어근이랑 접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뭐 접사에는 접두사가 이렇게 있고 뒤에 붙는 건 접미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형태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았을 때 자료 없이 눈높이, 좁히다, 치솟다, 풋사랑, 슬기롭다 중에서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만족하는 것에 얘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눈높이밖에 없죠. 왜냐하면 눈이라는 어근과 높이라는 어근이 있어서 어근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눈높이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근이 두 개로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 이상으로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접사가 어근의 앞에 붙는가, 즉 접두사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을 A에 넣으면 되는데 이 중에서 접두사가 있는 것은 치솟다의 치와 풋사랑의 풋밖에 없으니까 A는 치솟다랑 풋사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보면 접사가 단어의 품새를 형용사로 바꾸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슬기라는 어근에다가 로비라는 접사가 붙어서 형용사로 바꾼 건가 슬기롭다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없이랑 좁히다는 애초에 형용사 자체가 아니니까 전부 다 아니오로 가서 없이와 좁히다는 B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맏형 짧다 불나방 붙이다 색연필 이거를 맏형 짧다 색연필 불나방 붙이다 이렇게 나누게 되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선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분류 기준을 찾아보겠습니다.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나는가 맏형 같은 것은 디귿과 시읒 한 번 일어났고 짧다는 리을 비읍이 자음군 단순화가 돼서 리을로 바뀌고 디귿이 된소리 대기가 돼가지고 딱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음운 변동은 얘 한 번, 얘 두 번이니까 애초에 얘는 틀리 던지겠죠.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는가 이게 성립하려면 붙이다랑 불나왕 이렇게 있을 때 둘 다 얘는 반영되지 않았고 색연필 짧다 맏형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틀렸습니다. 모음의 영향을 받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가 모음의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 일어나는가를 따져봤을 때 맏형은 디귿과 시옷으로 모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습니다. 얘도 받지 않았고 얘만 받았네요. 애초에 얘는 받았고 얘는 안 받았으니까 이건 틀린 선지가 되겠죠.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음운 개수가 달라졌는가 맏형은 추격됐으니까 한 개가 빠지고 짧다는 자음군 단수화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색연필은 이응 자리에다가 니은이 첨가됐기 때문에 한 개 생겼으니까 얘네는 모두 음운 개수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나방 같은 경우에서는 니은이 그냥 리을로 바뀌면서 변화가 없고요.
부치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자리 티귿이 한 개 빠지고 이응 자리에 그 구개음화가 돼서 치 이렇게 들어가게 됐으니까 칠시 이응이라는 없는 의문에 하나 생겼으니까 하나 빠지고 하나 생겨서 얘도 결국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는 변화했고 아래는 변화하지 않았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보자면 의문 변동의 결과로 인접한 두 의문이 완전히 같아졌는가. 이거는 불나방밖에 해당이 안 되죠. 얘는 해당이 되고 해당이 안 되니까 틀렸습니다. 14번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기억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사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부사 단독으로 쓰이거나 체언의 조사가 결합된 형태의 용언의 활용 이렇게 세 가지 부사어의 활용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처음과는 체언의 조사와 결합된 형태로 관용어를 수식한다. 여기를 끊어봤을 때 처음과는 처음이라는 체언의 조사 과가 결합됐으니까 결합된 형태가 맞다고 볼 수 있죠. 관용어를 수식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같은 마음으로 만약에 얘를 없다고 했을 때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물어본다면 뭐랑 같은 마음으로 라고 그 질문이 왔을 때 처음과를 넣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해서 같은의 그 같은을 수식하는 처음과가 되는 거니까 처음과는 같은이라는 관용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마음으로는 체언의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마음 플러스 조사의로니까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서술어를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 이 마음으로라는 것이 공부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했다를 수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했다. 이 했다는 서술어니까 서술어를 수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부사 단독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그래서 없다고 해서 문장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부사는 그래서는 단독으로 쓰이기 때문에 부사 단독으로 맞고 이 그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와 아주 쉽게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니까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는 부사 단독으로 다른 부사어를 수식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굳이 아주가 없다고 해서 문장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따라서 그냥 단독으로 쉽게 아주 쉽게 그냥 아주라는 부사가 단독으로 붙어가지고 쉽게를 수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쉽게도 부사어니까 다른 부사어 수식한다고 볼 수 있겠죠. 쉽게는 용언의 활용어로 관용어를 수식한다 라고 했는데 쉽게는 원하는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했다를 쉽게 합격했다 이렇게 합격했다를 수식하는 단어니까 원하는이 아닌 합격했다니까 관용어가 아닌 서술어를 수식한다가 올바른 선지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현대어풀이랑 이 고전 그 중세 국어를 비교하면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1번의 기억을 보니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글씨가 때라고 때와 같은 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기억을 보니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이렇게 3개 붙어있는 거 이것이 어두자음군이거든요. 이것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당연히 맞는 선수입니다. 니은을 보니 시읒이 관형적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화이는 세존의 실력으로인데 이게 세존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세존 시옷의 따라서 세존의랑 이 시옷이랑 대응하니까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귿을 보니 이어 적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원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입력한 것이니 이어 적기라고 볼 수 있겠죠. 맞는 선지. 리을을 보니 객체의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겠군. 이 니르샤되는 이르시 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허공에서 누가 야수께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객체 높임이 아니라 주체 높임이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미음을 보니 는다가 의문형 어휘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현대어 풀이를 보면 모르느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모르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니은다가 충분히 의문형 어휘로 사용되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으로는 비문학 지문을 해야 됩니다. 자, 2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비문학을 조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을 조금 읽어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되는 미메시스의 개념을 확장해서 미메시스의 3중 구조를 제시하고 독서를 통한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을 리퀴르라는 철학자가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통 이 글 전체에서 앞으로 어떤 걸 설명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 미메시스의 3중 구조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독서를 한번 해석해 보겠다. 약간 이런 식의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메시스란 예술에도 현실을 모방 또는 재현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바로 미메시스에 대한 개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미메시스에 대해서 플라톤이라는 사람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각각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데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예술은 이데아로부터 이데아의 그림자인 현실을 또다시 모방한 것이니까 현실로부터 멀어진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딨냐면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인식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죠. 이게 플라톤의 의견.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다. 개연성이 있는 일을 필연성에 따라 조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상상으로 하던 작업을 현실과 엮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술이니까 이건 창조적 모방인 거다. 그래서 이걸 통해 인간이 쾌감을 느낀다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의견 중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받아들인 리퀴르라는 사람은 미메시스를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구사한 것으로 이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미메시스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했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 미메시스로서 문학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독자의 삶으로까지 연결하고자 했다. 독자 나왔죠, 독자. 처음에 제가 그 구조에서 얘를 언급했는데 이 독자에 대한 내용을 드디어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선 단계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미메시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쉽게 이것을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하자면 미메시스 1단계는 행동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독자가 이해할 수 있다. 이거를 전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미메시스 2단계는 이 행동을 줄거리로 나타내는 과정을 나타내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는 독자가 현실에 비추어서 이를 반영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미메시스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고 마지막 문장은 미메시스 3에서는 독자의 자기 이해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거는 문제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윗글을 이해한 내용 이 내용 문제만이 아마 오답률에 조금 높은 오답률에 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미메시스 1과 미메시스 3은 미메시스 2를 매개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애초에 미메시스 3이 이야기를 매개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미메시스 2가 줄거리는 곧 이야기죠. 행동을 줄거리로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 행동을 이해한 것을 현실에 비추어서 반영하는 것은 줄거리를 통해 이루어지니까 미메시스 1과 3은 2를 매개로 연결된다. 이건 맞는 선지가 되겠죠.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은 미메시스 3에서 작가에게 형상화된다. 라고 했거든요.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 미메시스 3에서 독자에 의해서 형상화되기 때문에 이번엔 틀린 선지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2단계에서 독자는 독서를 통해 허구적 인물이랑 행동을 지닌 어치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작가가 아니라 독자라는 것이죠. 독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2번이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은 리케르의 미메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발전시킨 개념이다. 이건 당연히 아까 전에 말했던 여기서 말한 거에 따르면 맞는 선지고, 4번 독자가 이야기 해석을 통한 자기 이해에 이르는 과정은 미메시스 3중 구조를 따른다. 애초에 독자의 삶을 보는 것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작가는 미메시스 2에 나타나는 행동의 의미를 미메시스 3의 독자가 이해할 것으로 여긴다. 이것은 미메시스 1에 전제된 내용이니까 5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지문인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41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41번에 해당하는 지문은 다 하기에는 제가 40분 분량을 아마 넘을 것 같아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빠르게 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문을 크게 보자면 맨 처음에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 태양전지라는 것을 현재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효율은 좋은데 비싸니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는 걸 쓰고 있다. 약간 이런 식의 내용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페로브스카이트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페로브스카이트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이 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작동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일단 총 5개의 층이 있고 이 TIO 층에서는 전면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빛이 잘 투과하는 산화 이온만 사용한다. 이것만 딱 정리해놓으면 되고요. 전자수소층 같은 경우에는 이 TIO층과 폐층, 제가 짧게 그냥 폐층이라고 할게요. 이 두 개를 이어주는 전자의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층은 전자를 생산하고 빛을 쐈을 때 얘가 태양빛이 딱 들어왔을 때 TIO층을 통해서 폐층 여기 들어오거든요. 여기에서 전공도 또한 생성됩니다. 전자가 이탈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전공 수송층을 통해서 후면 전극으로 이동하는데 이 전공 수송층이 그래서 전공의 통로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후면 전극은 그냥 말 그대로 전극입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닿아야 하는 공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A부터 보겠습니다. A는 태양 전지의 전면 전극으로 C에서 생성된 전자를 전달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전자를 생성하고 전자를 일로 보내고 전공은 이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원래 전자는 일로 가는데 전공이라는 것은 여기에 생성돼서 얘랑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얘는 위쪽으로 가고 얘는 아래쪽으로 가서 전자는 C에서 생성 전달을 A로 전달받는다. 이건 맞는 선지예요. B는 A와 C의 직접 접촉을 막아 태양 전지의 광전 변환 효율을 높인다. 이것도 지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 두 층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 광전 변환 효율을 높인다 라고 써있는 것을 통해서 이 전자의 통로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B와 D는 모두 전하를 효과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전도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무기 반도체 소재라고 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B, 즉 전자 수송층에서는 무기 반도체 금속 사용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전공 수송층에서는 유기 반도체 소재를 사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D가 틀렸습니다. 4번 C가 A, B를 통과한 빛을 흡수하여 전자와 전공을 생성하면 이들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1번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전공은 아래로 가고 전자는 위로 가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전자와 전공이 각각 B와 D를 통해서 A와 E에 도달하면 외부 회로가 형성되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 제가 아까 말했죠? E는 전공이 닿아야지 여기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했는데 설명에서 보면 양쪽 전극에 도달하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써있으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다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얘가 유기태양전지가 효율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고, 나는 재료에 따라서 여러 재료랑 결합할 수 있느냐, 그거를 언급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의 태양전지의 광전 변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의 이동 속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군. 이 폐태양전지는 유기태양전지죠? 이 유기태양전지에서 보면 이동 속도가 느려 수량의 전지만이 전극에 도달한다고 했으니까 전자의 이동 속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은 광전 변환 효율이 높은 유기태양전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흡광 개수가 높은 소재를 사용하는 게 핵심이겠군. 이게 조금 어려운 선지였는데요. 왜냐하면 흡광 개수가 1000배 이상 높아요. 실리콘에 비해서. 그래서 효율이 매우 좋은데 안 된다, 효율이 안 나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게 강한데,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이미 흡광 개수가 훨씬 높으니까 이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도 되긴 되는데 핵심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2번이 틀린 선지입니다. 3번은 유기태양전지 사용 수명이 짧은 이유는 재료로 사용되는 유기물질의 특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맞는 선지죠? 왜냐하면 애초에 유기물질과 무기물질 중에서 유기물질이 실리콘보다 효율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유기물질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물질과 외부 환경과의 반응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겠군. 여기서 한계를 보시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소재 문제 해결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외부 환경 고려도 충분히 맞는 선지입니다. 5번 유기 태양전지가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광전 변화 효율이 낮은 것은 생성된 전하 대비 전극에 도달한 전자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맞죠? 전극에 도달하지 못한 나머지 전자들이 에너지를 잃었고, 그리고 소량의 전자만 도달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효율이 낮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문학지문. 문학지문을 풀 때 저는 보통 보기부터 보는데요. 이 보기부터 빠르게 살펴보자면 일단 둘 다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삶의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인고 희생, 나는 상처를 주는 주제마저 사랑으로 품어내는 저수지의 모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지문을 분석하자면 개화를 따라서 인고와 희생을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지문을 다 읽어보시면 당신은 꽃,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고요. 이 지문은 진짜 저수지가 모든 미워 보이는 물질마저 포용시킨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적혀있는 시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추운 땅 속을 헤매다가 부르지 않아도 온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른 희생을 표현한 것이겠군. 추운 땅 속을 헤매다가 부르지 않아도 오는 것은 일단은 당신이죠. 당신은 꽃이고 꽃이 주체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꽃의 희생을 표현한 것이겠군 이라고 했는데, 꽃은 희생하는 주체가 아니라요, 자기가 먼저 여기서 내 눈, 내 귀, 거들난 몸뚱이 갈갈이 찢어지고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이렇게 나가 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꽃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희생하는 것이니까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닌 꽃이 희생했다고 말하는 1번 선지는 틀린 선지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가에서 굳은 쌀가죽에 불을 댕기려는 꽃을 피우는 순간에 감당해야 할 고통. 여기 있는데 맞죠?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나에서 모난 돌멩이나 검은 돌멩이를 모난 파문이나 검은 파문으로 대하지 않는 것. 이건 보기에 따라서 저수지의 포용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상처를 주는 존재마저 사랑으로 품는 저수지의 모습, 즉 포용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맞는 선지이고요. 나에서 저수지가 하늘까지 넘치지 않게 받아들인다. 하늘이 되게 보통 넓다고 문학 용어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이 넓은 것을 저수지에 들어와도 넘치지 않는다. 즉 마음이 그만큼 관대하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넓은 포용 범위 나타내는 것 충분히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꽃을 뱉어내는 과정을 자기 안으로 주변의 존재가 드러나는 모습을 관찰하여 얻은 삶의 깨달음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애초에 보기 내용이랑 상충하잖아요. 내 안에서 뱉어내는 것은 희생하는 것, 자기 안으로 주변의 존재가 들어가는 모습은 포용적으로 이렇게 삶의 깨달음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맞는 선지입니다.